지금 그 전 세계의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한 위험성이 많이 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주된 원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부분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어떤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플라스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어떻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감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응하는 체제로서의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데 어떤 인프라들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지속 가능성과 폴리머 리사이클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부분에 대해서도 그 루프 시스템, 오픈 루프와 그 다음에 클로즈드 루프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우리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루프 시스템 내에서 어떤 부분들을 클로즈 루프로 가야만 되고, 그 다음에 오픈 루프를 활용해서 우리들이 현재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픈 루프 시스템, 오픈 루프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 서플라이 스팟에 대해서 그 인프라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만이 루프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기초적인 부분은 제가 6월 달에 그 웨비나 형식으로 작업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는 그 세미나에서 제가 이미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혹시 진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약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뒷부분을 참조해서 그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한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원칙들이 세워져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이전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측면, 세 개의 축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부분을 일단 제외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플라스틱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나 그 미래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하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슈로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원 고갈과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 자원 고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석 연료, 포실 베이스드 머터리얼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바이오 베이스드 머터리얼, 그 다음에 유기체, 모든 자원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마 그 한 두 달 전쯤에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하셨을 겁니다. IPCC에서 첫 번째 그 6차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환경 관련된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의 온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까 하는 부분들을 모든 데이터들을 망라해서 시나리오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5개 시나리오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 다 지구의 온도가 1.2도 미만으로 관리가 될 수 있지만 1.5도를 넘길 것이다. 빠르면 2030년도에 그것이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도까지 이를 것이다. 물론 여기서 2.2도, 3도, 그 다음에 4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100년도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고서에는 4도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가 각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를 얼마나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실제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 4단계,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나리오가 2100년도에 4도씨 이상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미 3도씨가 넘어가면은 지구 스스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연이 그 부분을 계속 가속시켜서 인류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탄소를 줄일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상승이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1억 4,5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곳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필리핀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그 이면 이외에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시큐리티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탄소입니까? 메탄입니까? 질소화합물입니까? 수증기죠. 오존층을 구성을 하고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체의 60%가 수증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지구의 복사열을 반사를 시켜서 지구의 지표의 온도를 계속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수증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구가 자정 능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탄소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산업화 이후에 현재까지 증가한 수치를 보면 약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IPCC의 6차 보고서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100%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전 발표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까지는 100%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이 100% 미친 게 아니라고 그런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6차 보고서에 의해서는 바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탄소 배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얘기죠. 인간의 활동들을 줄이지 않으면은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부분을 억제하기 힘든 부분이고 결국 키가 되는 것은 인간들의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행위들이죠. 이 탄소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산업군을 우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철강 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철강, 시멘트, 전자, 화학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실 웨이스트 머터리얼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이런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여러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잠시 후에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다른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플라스틱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은 전체적으로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부분이죠. 디자인에 의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생 가능한 폴리머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세스 자체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 지속 가능성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 고갈과 그 다음에 온난화를 방지를 하는 두 가지 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들의 사용 국면에 대해서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에 대해서는 리페어가 가능해야 되고 리유즈가 가능해야 되고 리사이클링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폴리머들이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루프 자체는 오픈 루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 부분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폐기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일 먼저 로우 머티리얼 피드스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내추럴 리소스로부터 나오는 피드스탁이든 아니면 포실 베이스드 머터리얼로부터 나온 피드스탁이든 이 피드스탁을 기준으로 해서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게 되죠. 폴리머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이 폴리머를 바탕으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산업군이나 소비자들이요. 그리고 이 사용된 플라스틱들을 사용 후에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부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리사이클링 방법에 대해서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 있고 케미컬 리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또는 WTE라고 하는데 웨이스트 에너지, 에너지로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매립을 통해서 땅 속에다가 묻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활용된 부분들은 각각의 사이클에 있는 스트림에 있는 해당 위치를 찾아가서 그곳에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리키지 부분이에요. 이 리키지 부분은 우리가 해양이나 천이나 아니면은 대기나 또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유출이 되는 플라스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이후에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이 가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가해진 제약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호주에서는 플라스틱을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펠렛을 유출했을 경우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진국,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그런 법안들이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다음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사이클링 임팩트가 버진 폴리머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스트림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수명 주기를 평가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인벤토리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임팩트 에셋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이 나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원료로부터 플라스틱의 모든 제조 공정,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폐기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순환하는 데까지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배출되는 물질들과 사용되는 물질들이 무엇인가 파악해 놓은 것이 바로 라이프 사이클 인벤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벤토리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을 해놓은 것이 라이프 사이클 임팩트 에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이런 사이클을 돌리는데 전체적으로 탄소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그 탄소로 배출된 것으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을 얼마나 사용을 하고 이 사용된 부분들에 대해서 물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BOD나 COD를 측정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화 시켜놓고 이런 평가된 수치들로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이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ISO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국내에서 화학회사를 포함해서 바이오 회사, 모든 회사들이 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보면은 리사이클링된 폴리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환경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반면에 또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디스어드밴테이지먼트인가 하는 부분을 보면은 혼합된 물질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힘들다, 리사이클이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단점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 폴리머를 다 인피니트, 무한하게 리사이클링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리사이클링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솔리드 웨이스트를 자연 환경에 노출되고 또 가공을 하고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디그라데이션이 생깁니다. 이거는 열의 그 분자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체인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크로스링킹이 발생에 돼서 분자량이 감소가 되는데, 폴리머가 분자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특성이 저하가 되죠. 그런 저하되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칼라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표백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리사이클된 폴리머의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칼라 그레이드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버진 폴리머를 섞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티몬을 발생시켜 암에 유해하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 아마 플라스틱 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궜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티몬이 나오는 그 치수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단점으로 지금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죠.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해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도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라 편차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염소를 베이스로 한 표백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표백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어 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표백 기술이 완전히 개발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리사이클링 폴리머에 대해서는 칼라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겠죠. 다음은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그 리사이클링 된 폴리머하고 그 다음에 버진 폴리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둘 다 각각 100% 함유비로 비교를 했을 경우입니다. 각각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나타내진 도표입니다. HDPE와 LDPE 그 다음에 페트 세 가지 종류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리사이클드 폴리머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90% 이상의 그린하우스 가스가 절감이 되겠죠. 우리들이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1로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이 가중치를 더 가지고 CO2 이퀴벌런스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진 폴리머에 대해서 90% 이상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85%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60% 이상이 포실 베이스드 머터리얼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이 얻고 있는 에너지들인데 그 에너지들을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를 통해서 리사이클드 폴리머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리사이클링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면은 얼마든지 돈만 있고 필요로 하다 그러면 어디서든 사다 쓸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환경적인 측면과 비교를 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2018년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금지가 되고 나니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였으니까 우리나라도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렸죠.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폐기물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된 게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계속 폐기물들을 자기네 나라한테 떠넘기거든요. 돈을 줄 테니까 이거 받아라. 또는 이걸 가공해서 다시 오면 우리가 또 사주겠다. 이런 유혹에 의해 가지고 후진국으로 쓰레기 폐기물들을 넘기던 것들을 국제적 유엔이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금지시키는 협약을 이끌어낸 게 바로 바젤 협약입니다. 1993년에 이루어졌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을 일부 수정해서 수정안이 금년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발효가 됐어요. 거기에는 모든 폐기물들에 대해서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은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가지고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로 된 폴리머들에 대해서는 단지 그냥 신고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복합 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이것이 루프 시스템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을 중국이나 후진국들로 수출을 하던 부분들을 그쪽에 나가는 부분을 막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로컬 내에서 만들고 소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로컬 내에서 만들고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서 루프 시스템을 돌려야 되겠죠. 이래서 루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하게 만들어진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루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오픈 루프 시스템과 그 다음에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루프 시스템은 스트림상에서 싱글 머터리얼이 루프를 도는 시스템이 아니라 멀티 머터리얼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나오는 것도 멀티가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쓰레기 폐기물들을 처리를 하는 MSW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제도 있죠. 그 분리수거제도를 통해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루프들은 다 오픈 루프 시스템입니다. 왜 오픈 루프 시스템인가 하면은, 자, 플라스틱 우리들이 샴푸병을 하나 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샴푸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버려요. 버리게 되면은 그 샴푸병을 회수를 해서 혼합된 폐기물 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재생 과정 또는 에너지화 시키는 과정 또는 그 매립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재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올 수가 있죠. 한 가지 물질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루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픈 루프 시스템은 다운스트림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픈 루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은 뭔가 하면은 실예를 하나 드릴게요. 델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 아시죠? 델 컴퓨터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자기네들이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품들을 분해해서 재사용할 부분들은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 시킬 부분들 리사이클링을 시켜서 다시 컴퓨터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합니다. 이런 종류들이 바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들이 그 리사이클링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케미컬 리사이클링,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또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리사이클링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 종류는 다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럼 미케니컬 리사이클링하고 케미컬 리사이클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 뒷부분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사용되어서 폐기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수거해서 분류하고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원료로 사용한 펠리 형태로 만들어 놓는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케미컬 리사이클링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리사이클링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솔볼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솔볼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터몰리시스라고 하는 거. 열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되는 물질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시키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노머를 추출을 해서 재활용을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로 시도되고 있는 게 바로 파이롤리시스하고 가스피케이션입니다. 뭔가 하면은 파이롤리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대기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게 산소와 결합이 돼가지고 산화질소라든지 산화황이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산소를 투입하지 않고 열을 가해서 우리가 오일을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오일을 가지고 다시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을 해서 다시 리사이클링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파이롤리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피케이션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는 열이 일부분 들어갑니다. 열이 일부분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혼합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혼합가스를 정제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를 다시 증류된 물, H2O와 반응을 시켜가지고 수소를 넣고 나머지 부분 관련된 가스들은 다시 그 석유화학 공정에다 투입을 해서 다른 쪽에 머터리얼을 뽑아내는 방식을 가스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케미컬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클로즈드 루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소재들이, 머터리얼들이 다시 활용이 돼서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산출물들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오픈 루프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요거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픈 루프 시스템하고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하고 과연 우리가 미래에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백데이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맥킨지 컨설팅 그룹에서 내놓은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의 버진 버진 머터리얼을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매년 거의 1% 미만으로 성장할 정도로 유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대신 리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폐기물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폴리머들을 활용하는 것까지 합하면은 매년 플라스틱 시장이 3%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장하는 3% 시장에 해당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미케니컬 리사이클링하고 케미컬 리사이클링 또는 바이오 폴리머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더 재밌는 거는 2050년도에는 케미컬 리사이클링보다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 2배를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원유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모노머들을 추출을 해서 폴리머들을 만들고 있는 이런 공정에서 투입되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리사이클링 되는 양은 갈수록 점차 좀 줄어들겠죠. 언뜻 이해 안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자, 케미컬 리사이클링 통해서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소진이 빨리 될 겁니다. 하지만 클로즈드 루프를 이용해서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했을 경우에는 자원의 소모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수준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2050년도에 돼서도 우리가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 케미컬 리사이클링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거기에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염수를 기준으로 한 표백 기준이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특성이 저하되는 부분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루프 시스템으로 꼭 가야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화장품 부자재 관련된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에서 그 중에 부자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의 루프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인프라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저희 회사 연구소에서 루프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실제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들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다이어그램에 있는 SCM상에 위치한 스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인프라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 부분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죠. 오리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머터리얼 부분이 있고, 매니팩처링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메틱 부분이 있고, 세일즈 부분이 있고, 로지스틱스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진 부분은 말 그대로 원유를 추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바이오를 위해서 내추럴 리소스로부터 원하는 모노머들을 추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사용되는 리사이클레이트를 만드는 과정들에 취합된 부분들을 오리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리진이 투입이 돼서 우리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플라스틱 원료, 머터리얼, 폴리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머터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머터리얼을 이용을 해서 각종 자재들을 만드는 과정을 매니팩처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자재들을 가져다가 내용물을 충진하고 판매를 하는 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 오너 또는 OEM, ODM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점은 소매점, 도매점, 전문점,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의 도소매점을 다 포함을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컬렉팅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물류를 통해서 리버스 컬렉팅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6가지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물류의 흐름을 보면 포워드 로지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 로지스틱이 있는데요. 물류 부분만 따로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할애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물류 부분을 일단 제외해 놓고 각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각 스팟들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리진 부분입니다. 오리진 부분은 포스 베이스드가 있고 바이오 베이스드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크하고 베일이 있습니다. 플레이크하고 베일은 뭔가 하면은 베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그냥 사각 형태로 압축시켜 가지고 눌러 놓은 그런 형태들을 베일이라고 하고요. 플레이크는 잘게 쪼개 놓은 상태를 플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두 다 리사이클레이트에 해당되고 리사이클링이 메케니컬이나 아니면 케미컬 리사이클링이 위해서 필요한 오리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포스 베이스드하고 바이오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자, 크루드 오일 또는 내추럴 리소스로부터 머터리얼을 가져다가 화학회사에서 이 부분을 분해 정제 공정을 거쳐 가지고 모노머들을 만들어 놓는 이런 과정까지가 지금 여기에 오리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내 대부분 정유회사들이 대부분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플레이크 베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래는 이 플레이크 베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컬렉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컬렉팅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은 쓰레기를 회수해가는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소팅부터 그 다음에 플레이크 베일 만드는 데까지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는 그런 업체들을 나누어서 만들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플레이크 베일을 할 때는 미터링 빈에 의해 가지고 베일 브레이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프리와셔, 그 다음에 그라인더, 그 다음에 하드워셔를 통해서 드라이어를 통해 가지고 플레이크 이쪽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각각의 지금 해당되는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업체만이 이 오리진에 해당되는 협력업체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해당되는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명주기 평가를 통해서 수명주기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수명주기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싱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트레이싱 시스템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리사이클링 폴리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갔어요.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거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든 거 어떻게 증명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확인하려면은 그 육류에 대해서 어디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어디를 통해가지고 나한테 왔다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주는 게 바로 트레이싱 시스템입니다.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주죠. 여기에는 국내에 지금 GRS라고 하는 인증하고 그 다음에 ISCC 플러스라고 하는 인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리사이클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바이오나 아니면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은 이 ISCC 플러스에서 ISCC 플러스가 빠진 ISCC라고 합니다. 요 인증을 획득한 업체래야만이 그런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을 때 그 물리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양이 얼마만큼 넘어갔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그 양이 사용되는지 하는 부분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이싱 코드,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 다차원 바코드 형태로 제공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그 코드를 통하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통해서 다시 리버스 컬렉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코드 시스템입니다. 브랜드 오너 측에서 이 코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IT 시스템에 접목을 시켜야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GIS 기반의 IT 시스템, 물리의 흐름들이 어떤 곳에 얼마만큼 정체가 되고 적재가 되고 그 다음에 거리들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GIS 기반의 IT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NS나 포털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그 K방역이라고 해서 백신을 우리들이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백신 바로 부족 수량들, 그다음에 남아있는 수량들,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바로 이런 부분들의 리버스 컬렉팅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IT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IT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들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얻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전략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머터리얼 부분입니다. 머터리얼 부분은 실제로 오리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가 폴리머를 만드는 과정에 해당되는 그 스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버진 폴리머 프로덕션 팩토리에서 케미칼 리사이클링 팩토리, 그 다음에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팩토리, 그 다음에 오리진 확보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유회사에서는 버진 폴리머 프로덕션 팩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연 케미칼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설비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케미칼 리사이클링은 솔블리시스가 있고 서멀리시스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자세한 거는 이전 자료를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팩토리. 지금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팩토리 같은 경우는 플레이크나 베일을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마 쓰레기를 운송하는 업체, 그 다음에 크러싱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을 플레이크를 만드는 업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업체들을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리진 확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국제적인 장벽에 의해서 우리들이 리사이클레이트를 확보를 하기 위한 전쟁에 시달려야 됩니다. 국내에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EU 같은 경우는 EU에서 이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리사이클링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정보들이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PCR을 만드는 데 있어서 MSW는 40%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PIR을 사용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MSW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MSW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MSW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리사이클레이트 같은 경우는 오염이 굉장히 심하고 많은 다양한 물질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활용해서 우리들이 사용한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리사이클링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소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수소를 취하거나 아니면 오일을 넣거나 가스를 얻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머지 60%는 EU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PCR의 60%는 PIR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산업 폐기물이죠. 우리들이 흔히 그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조를 하다가 스프루나 아니면 스크랩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 스프루나 스크랩 같은 경우는 효소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PI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PIR은 고순도의 우리들이 원하는 리사이클레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들을 갖다가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한 원료, 오리진을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길이 애초에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이 루프 시스템에 있어서 이 머터리얼을 제조를 하는 업체들은 오리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미케니컬 리사이클링 팩토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만들어진 리사이클레이트를 갖다가 그라인더를 통해 가지고 멜팅해 가지고 펠릿화 시키는 그런 설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낸 거고요. 다음 제조 부분입니다. 제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일단 리사이클링된 소재들을 가지고 제조를 하려고 그러면은 리사이클링된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겠죠. 리사이클드 머터리얼 서플라이. 그 다음에 제조하는 설비가 저전력 설비래야만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겠죠. 그 다음에 펠렛 유출 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호주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물 또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리사이클링된 폴리머하고 버진 폴리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는 장점들만 나와 있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리사이클드 폴리머는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오염을 시키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수 같은 순환 시스템, 영구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 장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훨씬 더 이득이 될 겁니다. 다음, 제조 공정별 환경 대응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래야 되겠죠. PCR을 제조를 할 수 있는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은 PCR,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으로 제조된 PCR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성질이 디그레데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가지고 기존 로우 머터리얼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도록 만드는 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IR에 대해서 물류와 처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고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많았죠? 다음에 탄소 저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첨가제들을 얼마나 개발을 해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탄소 저감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리사이클링 시킬 때 산소와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온실가스 발생시키는 비율이 높느냐 낮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탄소 저감 기술은 그런 것들입니다.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그런 첨가제를 누가 빨리 개발을 해가지고 가지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 라벨 및 잉크에 관련된 부분은 국내 모 업체에서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라벨을 사용해서 거의 그 위에 잉크를 가지고 인쇄를 했을 경우에 물에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녹아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트만 코닥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관련된 인쇄 업체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소재 사용.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용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기하고 상대 부품, 펌프나 이런 디스펜서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금속 재료들을 없애고 또 다른 종류의 폴리머들을 사용한 부분들을 단일 소재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되는 업체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것이 강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 뭐 지금 보면은 그 L사에서 진행을 하는 그 내용기를 실리콘 형태로 제작을 해서 위용기는 더 두고 위용기는 그대로 다시 재사용이 되고 내용기만 교체를 해서 그 순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기술도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송거리 최소화 물류 시스템. 운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화석연료를 떼우는 석유를 가지고 대기 중에 유포를 시키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운송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물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그 클러스터에 모여있는 업체들은 적은 운송거리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머터리얼 확보 부분은 리사이클드 머터리얼 서플라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화장품 회사입니다.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는 서스테이너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자료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트레이싱 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추적할 수 있는 다차원 코드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상 시스템, 소비자들로부터 리버스 컬렉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리버스 컬렉팅을 위해서 보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친환경 화장품 내용물에 대해서 식물성이냐 아니면은 동물성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식물성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하고 용기하고 사이에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사용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패키징과 분리 기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루프 리더로서 오픈 루프 시스템 또는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코스메틱 업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가 최적화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이동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네트워크가 최적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다시 리버스 컬렉팅이 원활히 될 수 있게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뭐 편의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물류 거점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버스 컬렉팅 가능성, 예를 들어서 뭐 IT 시스템이 접목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웨이스트를 쌓아놓을 수 있는 빈 형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컬렉팅 부분은 오리진 부분하고 머티리얼 부분하고 그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퍼실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컬렉팅 업체들, 국내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업체들은 이런 설비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 및 기술 설비, 분리라고 하는 것은 소팅이죠. 소팅. 섞여 있는 플라스틱들을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최첨단 설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IT 시스템을 가지고 그 자동으로 분리해내는 설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을 얼마나 잘 제거를 할 수 있느냐. 오염물질만 잘 제거된다면 우리가 퀄리티 높은 리사이클레이트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표백물질, 아까 그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염소 기반의 표백물질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이 오리진 또는 머티리얼 쪽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요 뒤쪽에 나와 있는 로지스틱 부분은 지금 그 PCR 부분하고 PIR 부분에 대해서 물리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도식화시켜서 나타낸 부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장품 관련된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군들의 똑같이 다가오는 환경에 대한 이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이겨내기 위해서 각각의 산업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비단 지금 루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들이 그 화장품 시장에서 플라스틱을 순환시키는 이런 방법들은 제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위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또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이상적인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오픈 루프 시스템이 점차 협소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도 환경 문제를 대하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